박수석부터 가죠. 아, 좋습니다. 박수석부터 가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결심 그리고 출마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쭉 관심이었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복기해보는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박수현 우리 수석께서 어떤 노래를 하실지 제가 아는데 그 노래를 그분께 바치면 민주당원들이 모인 게시판에서 난리가 나요. 거의 아마 파문 수준에. 아니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헌정곡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이 그동안 과정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제가 헌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명은? 상록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타를 치시며 불렀다는 그 곡. 민주당 게시판에서 난리가 나네. 자, 그럼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제가 마이크 준비했습니다. 마이크가 마이크 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이크 파지법이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지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대통령이 사퇴서의 수리도 아니고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지도자로 비하한 격이 돼버렸죠.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끝내기리라. 예, 여기까지. 근데 노래 너무 잘하네.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합니까? 괜찮았어요. 잘하는 거지. 괜찮았어요. 자, 이 곡이 근데 왜 상록수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한테 어울리는 곡이죠? 제가 이제 상록수를 불렀지만 그 앞에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는 빼고요. 그 두 번째서부터 보면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다음에 비바람 불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는 두고 봐라. 내가 이것을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끓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에 대한 헌정곡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심정이 이미 다 끝났어. 이랬을 것이다. 끝났어. 라고 하는 뭐 그런 노래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그럼 차근차근 복기해 볼게요. 가장 큰 변곡점이 된 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설전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윤핵관들의 왜곡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 진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오늘 메시지가 대통령께 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제 진심을 표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조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메시지에 대한 대응은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다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정도가 그건 나경원 의원 생각이고 이 정도에 그칠 텐데 아니 대통령실을 거의 책임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건 대통령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대통령 승인했다.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뜻을 곡해했다 정도가 아니고 당신 죄를 당신이 알렸다.
거의 마지막에 이런 투 아닙니까? 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저건 확인 사살이에요. 여기서 더 선을 넘거나 더 나가면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거죠. 본인은 그동안에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마음을 좀 분리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대통령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다. 나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다시 일어서기에는 지금 다리가 거의 풀려버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 자신의 해임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게 제가 볼 땐 메시지의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끌어들여요? 네,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뒤에가 저는 중심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방점은 거기 찍고 싶었다. 거기 찍고 싶었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을 지원해주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끝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예. 그 전에 대통령실에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그동안 출마로 결심을 좀 굳혀가면서 이른바 뭐 친윤 반장 이야기 나왔잖아요. 내가 친윤인데 반장이다. 장은 누구라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스를 잘 잡아갔어요. 그 스탠스 하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싶었는데 그 앞부분에 제가 볼 때 실책이 난 게 나를 해임한 것도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받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건드린 게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안 되는 메시지거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처음에 이 공직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보면 그때 이미 당 대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그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공직을 맡을 때 온전히 공직자로 마음을 비우고 이걸 맡고 임무를 수행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미 거기에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당대표라고 하는 다른 분심이 이미 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나 의원에게도 실책이 있었다. 예, 저는 그런 측면도 그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 쓰고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뭐 100%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는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반격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첫째는 상대방이 결국 이제 대통령이었다는 거고 둘째는 이 문제는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야 될 이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엇박자가 난 거고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비서실장의 메시지 자체는 임명 과정 또 해임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임명하고 해임했다. 그렇게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뭐 들고 일어나서 연판장을 돌리고 경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아니 그것도 저는 좀 희한한 풍경이었거든요.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초선 의원의 77%가 이름을 넣어서 심지어 선관위원으로 있는 분들은 그거 할 수 없는데 선관위원직을 내려놓고 여기에 이름을 넣었어요. 두 사람이나. 제가 볼 때 초선 의원들 지금 뭐 80% 가까이가 연판장 돌려서 뭐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초선 의원 하면 예전에 민본 20일 뭐 미래연대 가지고 초선 의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개혁적인 보수 성향을 좀 결집시켜서 국민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초선 의원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경우를 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줄서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저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두 대통령실과 나경원 의원이 전면적으로 붙으면 안 좋습니다. 라고 중재를 하든가 물밑에서 이걸 화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초선 의원이 나서가지고 연판장 돌리는 앞장선다?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현역이 아니고 당협위원장 연판장 안 돌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거기 낄 수도 없고 안 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봐라 그런다면 이게 윤심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심 리스크?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태를 겪고 난 국민의힘이 뜨거워해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당,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뭘 할 수 있는 당 이걸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여당으로서 당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초선 의원 45명이 그것도 선관위원이 사표까지 내감에 참여를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리는 이게 연판장 돌릴 일입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국민의 민심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광로처럼 녹이고 정책으로 만들고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리면 이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 그리고 여당이 굳어버리면 야당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이 함께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같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또 야당에게도 좋을 일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협치가 되겠나 이런 걱정들이 이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인데 하여튼 저도 정치를 좀 한 20년 해봤습니다만 이런 정도 일에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본 일입니다. 윤심 리스크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내년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겁니다. 그 대통령 중심으로 치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초기 국회의원 선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심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윤심을 빙자한 내지는 윤심을 앞세운 당내 어떤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당의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핵관 리스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는 김기현 후보가 되든 나경원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저는 누가 되든 간에 당대표가 되면 저는 대통령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해서 총선 승리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정면 방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박수현 수석이 부른 그 노래는 우리 나경원 의원이 학교 다닐 때 잘 안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치가 않을 거야 행동에. 하여튼 윤심 리스크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핵관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상황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설명이 잘 안 돼요?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결국에 이제 유승민 찍어내기, 그 연장선에서의 총선에서의 진박공천, 이거하고 상황이 유사한데 지금은 뭐 이런 노선의 차이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 무슨 차이를 늘어냈습니까? 대통령하고 나는 차이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탄감 정책 그거 하나 달랐죠. 너는 나오지 마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저는 이게 뭐 핵관들이 나서서 호가호위하고 홍위병처럼 이게 뭐 나댄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저건 대통령실이 전면에 쓴 거고 그 김대기 실장이 낸 그 논평 중에 저는 딱 한마디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뭐요? 대통령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상명하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적 질서가 상명하복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상명하복이면 추미애 장관이나 말을 따르면 될 일이지. 아니 그거 아닙니까? 말 안 따른다.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아야지. 게다가 나오지 말라고 자리까지 줬는데 왜 그 자리 들고서 양손에 떡 들고서 눈치 보냐 이러면서 지금 진노한 거잖아요. 자, 그럼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출마할까요? 한다고 봅니다.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의 답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라도 끝까지 헌정곡으로